오늘 목욕 특강 주제가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 오해와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꼭 필요하겠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충분해야만 이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뉴스처럼 이 잘못된 의료 정보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혈액의 15에서 20%가 뇌로 가고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산소의 20%를 뇌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만큼 작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셈이죠. 또 우리 뇌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하고 신체의 모든 기관을 조절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회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문제가 되는 뇌질환을 알았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뇌질환이 생길까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 치매, 정신질환 여러 가지 뇌질환들이 있긴 있는데요. 작년에 한 유명인의 사망 원인이 뇌동맥류라고 알려져 있고 또 뇌동맥류로 인한 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뇌동맥류에 대한 궁금증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동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뇌동맥류가 어떤 병인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뇌동맥이 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저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면 괜찮은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뇌동맥류가 터져서 나타난 뇌출혈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터져서 나타난 뇌지주막하 출혈은 3명 중에 1명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합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또 절반 이상이 출혈된 지 3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되고요. 생존자들의 상당 부분이 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뇌동맥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뇌동맥류가 유전이 된다. 뇌동맥류는 유전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뇌동맥류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뇌동맥류의 10에서 20% 정도는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전하고 가족력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전병이라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서 병을 일으킬 경우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한 가족 내에서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또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후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족력은 이 뇌동맥류에서도 직계 가족 내에 2명 이상, 이 사촌 이내에 3명 이상이 있게 되면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유전이 된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뇌동맥류는 정확하게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동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뇌동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높은 압력으로 혈관 벽에 손상을 가하는 고혈압이나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는 흡연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뇌동맥류가 있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이게 뇌동맥류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터지기 전에는 뇌출혈 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이런 이 뇌검사로 우연하게 발견된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분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사망률과 후유증이 있는 이런 병이 갑자기 경고 없이 갑자기 터지게 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더 불안해지십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에서는 어떤 두통이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터졌을 때, 뇌출혈이 됐을 때 어떤 두통이 나타나냐면 일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럴 경우에 벼락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벼락두통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동맥류가 터지진 않았지만 갑자기 커지거나 또 혈액이 조금 새어나왔거나 그럴 때는 혈관벽이 확장이 되거나 뇌막이 자극이 돼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벼락 두통처럼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뇌동맥류가 컸을 때 두통이 생기는데 그 컸을 때는 두통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뇌신경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압박된 뇌신경이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좁아 보이거나 또 안구의 운동이나 눈코풀을 이렇게 뜨는 그런 동안신경이 눌렸을 때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또 뇌수의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면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있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통을 느낄 정도면 이미 위험해진 상황인 거군요. 그러면 일반적인 두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벼락 두통이나 평소와는 다른 갑작스러운 두통, 또 다른 장애 증상을 동반한 두통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 가야 되고 평소 그렇습니다. 두통이 있던 분들도 그동안 느꼈던 두통과 다른 양상이다 맞습니다. 싶으면 병원을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오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40세 남자분이 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 뇌동맥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뇌동맥류를 봤더니 잘 터지지 않은 위치에 생겼고 크기도 작고 모양도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크게 높지가 않아서 당장 예방적 치료가 필요 없다. 1년 뒤에 영상 검사를 해서 그 동맥류가 더 커지는지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자고 얘기했더니 그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 찾아봤더니 뇌동맥류 약으로 치료한다는데요. 왜 교수님은 약 처방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뇌동맥류는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복용해서 뇌동맥류가 터지는 거를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주로 하는 질문이 또 뭐냐면 그럼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하고 여쭤보십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은 치료를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그냥 없어지는 병들도 있어요. 하지만 뇌동맥류는 거기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터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또 크기가 커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 치료도 없는 이 뇌동맥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뇌동맥류 치료는 이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크거나 터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 안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혈관 바깥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이 혈관 안쪽으로 치료하는 뇌혈관 내 치료입니다. 사타구니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관을 저렇게 이제 뇌동맥이 있는 위치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뇌동맥류 안쪽에 작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그 관을 통해서 코일이라는 물질로 거기를 메워버립니다. 그 메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쪽으로 피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가죠. 그렇게 되면 뇌출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머리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건데요. 뇌동맥류가 있는 위치까지 찾아 들어가서 저런 클립을 가지고 뇌동맥류 입구를 이렇게 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뇌동맥류 쪽으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머리를 여는 것도 걱정이고 또 사타구니부터 이렇게 혈관을 따라 올라간다는 것도 좀 환자로서는 맞습니다. 절대 유쾌하진 않죠. 근데 또 우리가 뇌 혹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한폭탄이 고장난 시한폭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언제 어떻게 터질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판단하는 거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이 오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뇌수술이 결정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뇌수술 받고 나서 후유증이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게 되면 굉장히 큰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 수술을 결정할 때는 뇌 수술을
하게 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있게 되면 그 뇌혈관 질환이 환자한테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냐,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하냐, 그거를 저울질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뇌출혈 환자들 수술하게 되면 뭐 마비가 생기고 인지장애 생기고 언어장애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 대부분 수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뇌출혈 자체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수술을 두려워해서는 이 뇌출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뇌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